우리나라 삼국지. 제13부 범의 꼬리를 문 표범. 서력 121년 태조대왕 69년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지자 이를 두려워한 한주 유호는 유주자사 풍안에게 명령하여 고구려를 치겠다. 유호의 명령을 받은 풍안은 요동태수 채풍과 현도태수 요광을 좌우익으로 삼아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예맥당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예맥성주 사해는 급히 도성으로 전령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급보를 받은 태조대왕은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한군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하는데 무슨 이유인가? 고추가 얼음이 나섰다. 저들은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무리하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만 대처한다면 오히려 요동을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한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점령한다면 지금 저들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으로 보아 반격할 여력이 없을 것이옵니다. 당시 한나라에서는 외척의 발호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한나라는 동요하는 백성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려보려고 고구려 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나가서 저들의 기세를 꺾어놓겠는가? 폐하, 신이 이 일을 감당할까 합니다. 태조대왕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동생 수성이었다. 수성은 왕의 동생으로서 용맹스럽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특히 병법에 뛰어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功을 세웠다. 태조대왕은 수성이 자원하고 나서자 기뻐했다. 네가 나서준다면 이 형의 근심이 크게 덜어질 것이다. 태조대왕은 수성에게 우태, 미유와 어지류, 조의, 양신 등의 장수와 군사 1만을 내어주어 한군을 맡게 했다. 한편 예맥성은 통전동화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애당초 예맥성을 지키고 있는 2천여 명의 군사로 한나라의 대군을 맡기는 역부족이었다. 유주자사 풍한은 예맥성에 당도하자마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풍한의 명을 받은 요동태수 채풍은 성의 동문으로 쳐들어가고 현도태수 요광은 서문을 공격했다. 이에 예맥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맞섰다. 하지만 한군은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성벽으로 끊임없이 올랐다. 어느새 한군은 개미떼처럼 성벽을 뒤덮었다. 예맥성주 사해는 끝까지 성벽을 지키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성주가 죽자 예맥성의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첫 싸움에서 승리한 풍한은 자만에 빠졌다. 부하라! 고구려 군사들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내 곧 고구려 왕에게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금방이라도 고구려를 평정할 것 같은 기세였다. 이때 수성은 예맥성을 향해 말을 지쳐 달리고 있었다. 수성이 예맥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
예맥성에서 도망쳐온 군사들이 달려와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수성은 행군을 멈추고 부장들을 불러 모았다. 조의 양신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예맥성이 벌써 함락되었다 하니 도적들의 군세가 생각보다 대단한 듯하옵니다. 우템비유도 얼굴이 밝지 않았다. 한나라의 군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으니 당장 정면 승부는 어려울 듯하옵니다. 일단 도성에 전령을 보내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성이 장수들의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오랑캐들이 비록 많다 하나 우리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장수들이 의아해서 쳐다보자 수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책을 풀어놓았다. 먼저 풍환에게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을 해서 그를 안심시킨 후 내가 일대의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다가가 기회를 봐서 공격하겠다. 미우 장군은 미리 군사를 이끌고 성 근처에서 은밀히 매복하라. 그러다 저들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성을 빼앗아라. 수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물었다. 과연 한군이 성을 비우겠나이까? 수성은 껄껄 웃으며 다음 말을 이었다. 나는 적당히 싸우다가 못 이기는 척 퇴각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예맥성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풍화는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를 추격해올 것이다. 예맥성 근처에 매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매가 먹이를 끌어안는 형국이다. 어지루 장군은 매곡에 매복하고 있다가 한군이 당도하면 그때 덮치도록 하라. 수성의 치밀한 계책에 장수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수성은 먼저 미유에게 군사 3천을 주어 예맥성으로 몰래 접근하게 한 후에 어지류에게 5천의 군사로 매곡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사신을 풍한에게 보내 거짓으로 항복의 의사를 전달했다. 풍한은 고구려 사신이 와서 항복의 뜻을 보이자 크게 기뻐했다. 아군의 위용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 했으니 네, 너희들의 뜻을 받아주겠다. 이리하여 풍한은 경계를 풀었다. 다음 날 수성은 군사 2천을 이끌고 예맥성으로 다가갔다. 고구려 군사가 성문 앞에 이르자 풍한은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모두들 무기를 풀어놓고 맨몸으로 성으로 들어오라. 그러자 수성이 단호히 대답했다. 군대가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은 곧 군대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오.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수성은 수레에 숨겨두었던 강궁을 꺼내 풍한에게 화살을 날렸다. 풍한은 혼비백산하여 몸을 숙였다. 이를 신호로 고구려의 군사들은 일제히 성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이에 풍한은 크게 놀라고 분해서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내 당장 성문을 열고 나가 저놈들을 섬멸하리라. 그러더니 직접 말에 올라 군사들을 이끌고 뛰어나가려 했다. 이에 요동태수 채풍이 말렸다. 고구려군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비록 수가 적지만 모두 일당백을 자랑하는 강병들입니다. 이에 풍한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대가 이렇게 겁만 먹고 있으니 저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오. 채풍은 풍한의 비웃음을 받자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풍한은 한나라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고구려군을 공격했다. 한동안 맞서 싸우던 수성은 때가 무르익자 슬쩍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풍한은 이를 보자 더욱 악에 받쳐 추격해갔다. 고구려 녀석들이 감히 나를 놀리다니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풍한은 고구려 군사들을 맹렬히 쫓기 시작했다. 수성은 한나라 군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곡으로 달아났다. 풍한이 고구려군을 쫓아 매곡에 이르자 수성이 갑자기 돌아서서 한군에게 화살세를 퍼부었다. 고구려군의 갑작스런 반기에 놀란 풍한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이 고구려 군사들은 계곡 안으로 숨어들었다. 정신을 차린 풍한은 고구려 군사들이 달아난 것을 깨닫고 군사들을 독려하며 계곡으로 들어갔다. 후위 부대까지 계곡 안으로 진입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함성이 울리더니 산 위에서 통나무와 바위가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한나라 군사들은 머리가 깨지고 뼈가 없어졌다.
여행이 무사했던 군사들 역시 곧이어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풍화는 그제야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계곡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어디서 나타나는지 고구려 군사들이 창칼을 휘두르며 무섭게 달려들었다. 풍화는 매국에서 무수히 많은 군사를 잃었지만 급히 달려온 요광의 구원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요광의 군사가 풍한과 합세하는 것을 본 고구려 군사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이에 풍한은 안심하고 예맥성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풍한이 예맥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요동태수 채풍이 온통 피범벅이 된 채로 달려왔다. 채풍은 풍한을 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울음부터 터뜨렸다. 자사님께서 나가시자 고구려군이 성문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성 안에 남아있던 군사들만 가지고는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풍한이 채풍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작정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을 추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풍한은 군을 정비한 후에 성을 재탈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대로 물러간다면 폐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단 말인가?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뼈를 묻으리라. 이때 채풍이 간했다. 일단 군사를 물린 후 다시 공격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풍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못내 후회하고 있었던지라 풍한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채풍의 말을 따랐다. 풍한은 일단 요동의 요수연으로 후퇴하여 새롭게 군사와 무기를 보강하는 등 반격을 준비했다. 이때 첩자를 통해 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은 수성은 부장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지금의 군사만으로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듯하오. 지난번의 기습으로 성을 수복하기는 했지만은 매양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감당할 수는 없어. 그리하여 수성은 도성으로 전령을 몰아 지원군을 요청했다. 수성의 전가를 받은 태조대왕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우태 고복장이 아뢰었다. 서전의 승리로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여사를 몰아 한군을 공격한다면 어렵지 않게 요동을 차지할 수 있사옵니다. 이에 목도루가 나서며 청했다. 소신을 보내주십시오. 다시는 한군이 이 땅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격퇴시키겠습니다. 그러자 태조대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번엔 짐이 직접 출전할 것이다. 이리하여 태조대왕은 목도루 등의 장수와 함께 선비적 군사 8천이 합세한 정예군을 이끌고 출전했다. 예맥성에 도착한 태조대왕은 수성과 의논하여 각기 군사를 이끌고 두 길로 나누어 요수연으로 쳐들어갔다. 유주자사 풍한은 채풍과 요광에게 급히 군사를 나누어주며 고구려군을 막도록 했다. 요동태수 채풍의 군사가 신창에 이르렀을 때 태조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맞닥뜨리게 됐다. 선봉에 섰던 한나라 장수 용단이 나서며 외쳤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냐? 오늘 내 검에 피맛을 보일 참이냐? 그러자 고구려 진영에서 목도루가 뛰어나가며 받아쳤다. 재주가 있으면 어디 내 장창을 당해보거라! 목도리의 장창은 무게가 50斤이 넘어 웬만한 장정은 들어올리기도 힘들 정도였다. 목도리의 육중한 창이 머리 위에서 춤을 추자 용단은 잠시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었다. 용단은 첫 탑에 자신이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압을 간신히 막아낸 용단은 때를 모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수가 달아나자 한나라의 군사들은 정의를 잃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먹돌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도망치는 한군을 쫓았다. 그때 한나라 장수 공선포가 먹돌을 가로막았다. 공선포는 도끼를 휘두르며 먹돌의 목을 겨냥해 들어왔다. 먹돌은 공선포가 내리치는 도끼를 가볍게 피한 후에 몸을 틀어 창으로 공선포의 어깨를 찔렀다. 공선포는 어깨에 창을 맞고 자칫 말해서 떨어질 뻔했으나 간신히 몸의 중심을 잡았다. 겁을 먹은 공선포는 어깨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쳐서 자기네 군사들 틈으로 숨었다. 먹돌은 한나라 군사들 사이로 뛰어들어 종횡무진 한군을 베어나갔다. 태조대왕은 먹도루가 한나라의 장수들을 격퇴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때가 무르익었다고 여기고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의 기병대가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뛰어나가자 대지가 요동쳤다. 한군은 고구려 기병이 무서운 기세에 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고구려군은 달아나는 한군을 끝까지 쫓아서 도륙했다. 이 와중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요동태수 체포는 장수 용단과 함께 수십 개의 군사를 이끌고 요수연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미 태조대왕의 명령을 받은 양신이 정병을 이끌고 퇴를 막고 있었다. 양신은 체풍을 보자 목을 취하려 달려들었다. 요동태수 체풍은 기절초풍하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섰다. 이때 용단이 뛰어나와 양신을 막았었다. 체풍은 이 틈을 타서 주랭랑을 쳤다. 양신은 용단을 뒤로하고 체풍을 쫓으려 했지만 용단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에 노한 양신은 큰 칼을 휘두르며 용단을 몰아쳤다. 용단은 악착같이 양신의 공격을 막아냈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자 양신은 헛손질을 하는 척 용단에게 틈을 보여주었다. 용단은 옳았구나 생각하면서 양신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왔다. 이에 양신은 몸을 틀면서 들어오는 용단의 칼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의 허리를 베었다. 용단은 비명과 함께 몸이 두 동강이 났다. 한편 체풍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파공음이 들리더니 등에 화살이 꽂혔다. 체풍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힘없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가 탔던 말은 등이 허전한지 발로 땅을 툭툭 차면서 구슬프게 울었다. 요동태수 체풍이 죽었다는 소식에 수성의 군사와 대치하고 있던 현도태수 요광은 크게 겁을 먹고 달아났다. 수성은 요광의 뒤를 쫓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태조대왕과 합류했다. 풍하는 체풍과 요광이 모두 패하자 덜컥 겁이 났다. 예맥성에서 패할 때까지만 해도 운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확실히 고구려군이 강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풍하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게 화평을 청했다. 이에 태조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유주자사 풍환이 화평을 구걸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수성이 나서며 말했다. 이번이 우리가 요동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이옵니다. 풍환이 겁을 먹고 있으니 내달아 치면 저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복장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이제까지 차지한 요동 땅을 받는 조건으로 화평을 수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백성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고
놈들도 죽기 살기로 나선다면 우리 군사들의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조대왕은 고복장의 말을 옳게 여겼다. 대왕은 풍한에게 사신을 보내 지금까지 빼앗은 요동의 6개 현을 받는 조건으로 화평을 맺고 군사를 물렸다. 도성으로 돌아온 태조대왕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을 치하하고 논공 행사를 했다. 특히 태조대왕은 수성의 공을 크게 인정하여 나랏일에 전권을 맡겼다. 그리고 목도를 좌보, 고복장을 우보로 삼아 수성을 보필하여 정사를 돌보게 했다. 수성은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슬슬 욕심이 생겼다. 비록 형이 장자로 태어나 임금이 되었지만은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고구려가 이만하게 된 것도 다 나의 공이 아닌가? 이리하여 수성은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수성이 양신, 어지류, 미유 등을 이끌고 외산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수성의 의정을 눈치챈 미유가 동류인 어지류와 양신과 함께 수성의 막사로 찾아와 말했다. 호랑이도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진다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폐하께서 매우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왕위를 지키고 있으니 이 나라가 걱정이 되옵니다. 전하께서는 왕제이신데다가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계십니다. 전하께서 대업을 도모할 결심만 하신다면 소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돕겠나이다. 수성은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짐짓난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족통이 왕위를 잇는 것이 나라의 법도다. 폐하께서 비록 연로하시다하나 엄연히 적자가 있는데 내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품겠느냐? 이에 어지류가 나섰다. 현명한 나오가 형의 뒤를 잇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온 일이옵니다. 작은 의리에 그리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에 수성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 함께 사냥을 나갔던 목돌은 수성이 미유, 어지류 등과 밀담을 나눈 것을 보고 그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목돌은 사냥에서 돌아오자마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고복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사냥터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들은 고복장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미 수성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네. 수성의 요즘 하는 양을 보면 아나무인의 극치가 아닌가. 목도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이곳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수성의 편에 서지 않을 거라면 나와 함께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고복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찌 내 한 몸 살자고 임금을 버릴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때를 보아 폐하께 간하여 경계토록 하겠소. 고복장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목도는 깊이 탄식했다. 우보의 충절은 아름답지만 이미 조정은 수성의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목돌은 그 즉시 병을 챙택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성의 오만방자함은 더해만 갔다. 수성은 실권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도 잊은 채 도성을 비우고 사냥을 떠나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하지만 태조대왕은 수성을 믿고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수성이 사냥을 떠나 이래만에 돌아오자 이를 보다 못한 아우 백구가 수성을 찾아가 간했다. 화복이란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지금 왕의 아우로서 신료들의 으뜸이시고 위엄과 공적이 이미 드높으시니 마땅히 충의로서 임금을 받들고 예의와 양심으로 사욕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위로는 왕덕과 같이 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얻은 후에야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고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훗날의 근심 걱정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탐하려 한다면 이는 형님이 스스로 자신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수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반박했다. 사람의 마음으로 누가 부귀 활락을 원치 않겠냐마는 그것을 얻는 자는 만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활락을 누릴 만한 자리에 있는데 능히 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장차 무엇을 바라고 살겠니? 백구는 수성이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집을 나서며 크게 탄식했다. 수성 형님이 폐하마저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몹시 어지럽겠구나. 몇 해가 지난 후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올 때였다. 태조대왕이 간밤에 꾼 꿈이 하도 기이하여 일관을 불러 물었다. 내 간밤에 표범이 범의 꼬리를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길몽인가 흉몽인가? 일관이 공손히 대답했다. 범은 백수의 우두머리요, 표범은 범의 동료로 작은 놈이니 생각건대 왕의 친족 중에서 모반을 꾀하는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 일관의 말을 들은 태조대왕은 심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고복장을 불러 전후 사정을 말하고 물었다. 내가 어젯밤 꾼 꿈에 대해 일관이 이처럼 말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고복장은 수성이 왕위를 찬탈할 것을 예언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왕이 믿을 리가 없었다. 그만큼 태조대왕은 수성을 믿고 아꼈다. 그러니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했다. 고복장은 웃으며 왕을 안심시켰다.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길이 흉으로 변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재앙이 도리어 복으로 바뀐다 하였사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나라를 내 몸과 같이 걱정하시고 백성들을 내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니 비록 조그마한 변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사옵니까? 한편 수성은 아무리 기다려도 태조대왕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드디어 거사를 결심하고 사장을 나가는 척하며 외산에서 측근들과 회합을 가졌다. 왕이 늙었을 때 쉽게 죽지 않고 내 나이도 벌써 만년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도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거사를 도모하도록 하라. 이 말이 나오자 좌우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숨을 다해 뜻을 따르겠노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이를 반대했다. 그는 바로 수성의 신복인 벽계였다. 벽계는 본시 관나부 사람으로 어진 성품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학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수성도 그를 사랑하여 항상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곤 했다. 벽계가 비장한 어조로 엎드려 간했다. 조금 전 왕제께서 상스럽지 못한 말씀을 하였는데 좌우는 능히 잘못된 일을 직접 아뢰지 못하고 명령만을 따르겠다 하니
이는 간사한 아첨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제가 한 말씀 직언을 올려도 괜찮겠사옵니까? 내 그대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 주저없이 말해봐라. 이에 벽계가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현명하시어 나라 안팎으로 신망을 얻었사온데 전하께서 공이 있으심을 믿고 간특한 부하의 말을 따라 어진 임금을 폐하려 하니 이는 실 한 가닥에 만근의 중량을 매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는 불가한 일임을 알 것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마음을 돌리시어 성심을 다해 폐하를 섬기신다면 폐하께서 전하의 착함을 아시고 반드시 양위할 마음을 가지시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뜻을 품으신다면 큰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벽계의 말을 들은 수성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다. 벽계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큰 야망이 귀와 눈조차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람들이 물러간 후 수성의 심중을 헤아린 미우가 벽계를 참소했다. 미우는 예전부터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 벽계를 시기하고 있었다. 대왕의 연치가 너무 많으시기에 왕실의 권위가 위태할까 염려하여 전하께서 후계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벽제가 이와 같이 망언을 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자칫 그로 인해 우리의 대업이 좌절된다면 그 화를 어찌 감당하겠사옵니까? 속히 손을 쓰셔야 할 줄 아옵니다. 수성은 미유의 말을 듣고 보니 아무리 아꼈던 벽계라도 살려둘 수는 없었다. 만일 그가 입을 연다면 자신뿐 아니라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목숨도 기약할 수 없었다. 수성은 비밀리에 미유에게 명을 내려 벽계를 조용히 주기라 했다. 그래서 그날 밤 미유는 복면을 하고 벽계의 집을 찾아갔다. 벽계의 집은 백성들의 집과 다름없이 허름했다. 수성의 총애를 받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청렴한 벽계는 수성이 내린 재물 중 꼭 필요한 양만을 빼고 나머지를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미유는 벽계의 방에 이르자 소리나지 않게 칼을 빼들었다. 미유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니 벽계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미유는 단검을 높이 들어 벽계를 찌르려 했다. 이때 갑자기 벽계가 눈을 번쩍 뜨더니 호통을 쳤다. 내 이미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래, 왕제께서 보냈더냐? 벽계는 수성에게 진언을 하고 나오면서 오늘 밤 자객이 찾아오리라 예상했던 것이다. 놀란 미우는 손에 들고 있던 단도로 벽계의 몸을 마구 찔렀다. 벽계는 피를 흘리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네, 전하에게 받은 은혜를 쳐버릴 수 없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하나, 세상 만사는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그러니 너와 왕제도 결국 나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미 벽계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미우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밤길을 달렸다. 벽계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복장은 생각했다. 드디어 수성이 모반을 일으킬 때가 가까이 왔구나. 벽계는 수성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수성을 올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고복장도 그를 믿고 수성이 다시 마음을 올바로 먹기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반을 막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사라졌으니 곧 수성이 움직일 것이었다. 고복장은 급히 태조대왕을 찾아뵙고 아리었다. 이에 왕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짐이 이미 늙었고 수성이 나라에 공이 있으니 왕위를 선양하는 것도 좋을 듯하네.
그대는 너무 심려치 말게나. 고복장이 초조해하며 간했다. 수성의 성품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니 만일 폐하의 양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 후한을 두려워하여 폐하의 자손들을 모두 죽일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불이 난 나우에게 은혜를 베풀 줄만 아시고 죄 없는 자손들에게 후한이 끼치는 것은 모르시옵니까? 하지만 태조대왕은 이미 양위할 결심을 굳혔는지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수성은 그 사이 조정의 신하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가병을 양성하여 거사를 준비했다. 그해 겨울, 태조대왕은 이미 모든 대사가 수성에게 기울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태조대왕은 조용히 고복장을 불렀다. 짐이 이미 세수가 지나쳐서 더 이상 왕위에 있기 어렵다. 비록 수성이 욕심을 품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그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도 찾기 어렵다. 왕위를 수성에게 선양하고자 하니 자네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수성을 계속해서 보필해 주게나. 고복장은 엎드려 울며 아뢰었다. 수성의 잔인한 성품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큰 화가 될 것이옵니다. 벌써부터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자 태조대왕이 탈렀다. 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만일 짐이 군사를 내어 수성을 친다면 아마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조용히 선양하는 것 또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니 내 마음도 헤아려 주게나. 이에 고복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미 기력이 쇠잔한 늙은 왕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왕의 번민과 고통이 그대로 고복장의 마음으로 전해져 왔다. 서력 146년 태조대왕 94년 11월 태조대왕은 아우인 수성에게 왕위를 선위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00세로 7살에 즉위하여 94년간 왕위에 있었다. 태조대왕은 만조 백관들을 모아놓고 수성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늙어 국사를 더는 돌볼 수가 없구나. 게다가 하늘의 뜻이 너에게 있구나. 너는 이미 안으로 국사에 참여하고 밖으로 군사를 총괄하며 오랫동안 사직의 공이 있으니 백성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왕위를 이어 나라와 백성을 길이 창생토록 하여라. 이리하여 서력 146년 태조대왕이 별궁으로 물러나고 수성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고구려 제7대 임금 차대왕이다. 이때 수성의 나이도 이미 76세에 이르렀다.
차대왕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측근인 미유를 우보에 임명하고 평소 눈엣가시 같던 고복장을 잡아다 꿇어앉혔다. 차대왕 앞에 끌려온 고복장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의연했다. 차대왕이 고복장에게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나라의 공도 없는 놈이 우보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왕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공이 있는 자를 시기하며 참소하였으니 어찌 그 죄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고복장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 원통하오. 내가 선왕의 근신으로서 어찌 모반을 일삼는 무리를 보고 잠자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소. 선왕께서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한이 될 뿐이요. 그대는 왕위에 올랐으면 마땅히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인데 충신을 죽이려 하니 어찌 옳다 할 수 있겠소. 내 무도한 시대에 사느니 차라리 속히 죽는 것만 못하오. 차대왕은 크게 노하여 손수 칼을 빼어 고복장의 목을 베었다. 고복장의 목에서 흐른 피가 궁성바닥을 적셨다. 그 피자국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후일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충혈루라 했다. 백성들은 고복장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슬피 울면서 차대왕을 저주했다. 차대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도루가 병을 칭탁하고 낙향하여 공석이 된 좌보 자리에 어지루를 임명하고 대주부에 관등을 주었으며 양신을 중의 대부로 삼아 우태의 관등을 더해 주었다. 이리하여 수상의 밑에서 비율을 맞추던 무리들이 나라의 실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차대왕이 앞으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후한거리를 없애기 위해 선왕의 원자 막근을 죽이니 그와 후 막덕 또한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했다. 별궁에서 강금 아닌 강금 생활을 하던 태조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내가 고복장의 간언을 듣지 않고 수성을 살려둔 것이 이와 같은 비극을 낳았구나. 수성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백성은 돌보지 않고 미위의 무리들과 어울려 사냥을 다니며 유흥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미유일파는 자신들의 장문을 넓히기 위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고리대로 백성들을 올가며 멋대로 자신들의 하호를 삼았다.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여 울분을 속으로 사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생활이 무너지자 나라의 살림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할 백성들이 점차 미유일파의 하호로 전락해감으로써 날이 갈수록 국고가 피폐해져 갔다. 그해 여름에 차대왕이 평유원으로 사냥을 떠났는데 그 행차가 참으로 장대했다. 왕의 수레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뒤로 온몸을 수놓은 비단과 금은 보화로 치장한 아리따운 궁녀들과 미유와 어지루 양신을 비롯한 근신들의 수레 수십 대가 따랐는데 역시 왕의 수레 못지않게 화려했다. 거기다가 수십 명의 악사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풍악을 울리며 따랐고 양옆으로는 500여 명의 친위군사들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고무도 당당하게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행이 먹고 마실 엄청난 양의 물자가 가득 담긴 수백 대의 수레가 그 뒤를 따랐다. 왕의 행차 앞에 엎드렸던 백성들은 행렬이 지나가자 한마디씩 욕을 하며 일어났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 마당에 왕궁에는 저리 물자가 넘치단 말인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던데 어디 떨어뜨리고 간 거 없나 찾아보자고. 망할 놈의 세상 차라리 확 뒤집혀버려네. 백성들의 원성에 아랑곳 없이 평유원에 도착한 차대왕 일행은 먼저 임금이 머물 막사를 세우고 식사를 준비했다. 주변에 걸린 솥이 몇백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친 차대왕은 화려한 사냥복장에 머리에 절폰을 쓰고 깃을 꽂았다. 그리고 황금 안장을 얹은 백마 위에 앉아 활과 전통을 걸고 나섰다. 오늘 많은 짐승을 잡은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차대왕은 주변을 돌아보며 외치고 힘차게 말의 배를 차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멀리서 몰입꾼들이 짐승을 모는 소리가 들렸다. 차대왕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말을 몰았다. 얼마를 가니 사슴과 토끼 같은 짐승들이 몰입꾼들을 피해 도망쳐왔다. 차대왕은 달려오는 짐승들을 향해 침착하게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짐승의 목줄기에 박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큰 짐승들이 보이지 않자 차대왕은 사냥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차대왕이 사냥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 앞서 달린 탓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차대왕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찌 자잘한 짐승들만 보인단 말이냐. 긴장감이 없구나. 왕이 말을 잠시 멈추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백령우 한 마리가 울면서 왕에게 다가왔다. 왕은 활을 들어 백령우를 향해 연거푸 쏘았지만 가까운 거리인데도 화살은 이상하게 빗나가기만 했다. 화살을 피한 백령우는 앞발톱을 세우고 왕에게 달려들었다. 왕은 너무 놀라서 황급히 말을 몰아 달아났다. 그런데 백령우가 계속해서 차대왕의 뒤를 쫓아오며 울었다. 차대왕은 백령우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불렀다. 왕의 위침소리에 군사들이 황급히 뛰어왔다. 미우가 왕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왕은 말 위에 앉은 채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미우가 황급히 물었다. 폐하, 어쩐 일로 그러시옵니까? 차대왕이 떨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말했다. 저기 백여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계속해서 달려드는구나. 미우가 보니 주변엔 군사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폐하 주변에는 여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사옵니다. 그러자 왕은 화를 내며 미우를 닦아세웠다. 그래서 짐이 헛것이라도 보았단 말이냐. 미우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마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놀라 달아난 것 같사옵니다.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왕은 조용히 일렀다. 이건 아무래도 괴이한 일이 아닐 수부터. 백여우의 출몰도 괴이적인 일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짐을 쫓아오며 울부짖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인 듯하다. 즉시 무관을 짐의 막사로 데려오도록 하라. 잠시 후 미우가 무관을 데리고 들어왔다. 왕이 무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아뢰었다. 여우는 원래 요사한 짐승으로 길하지 못하옵니다. 하물며 그것이 흰색이라는 것은 더더욱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은 원래 말이 아닌 징조를 보여 뜻을 나타낸다 하옵니다. 이처럼 요괴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늘이 임금의 잘못을 밝히고 이를 경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으신다면 화가 변하여 복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차대왕은 무관의 말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고 크게 노했다. 짐이 너에게 이 일에 기용을 점치라 하였는데 화가 어떻고 복이 어떻고 횡설수설만 하고 있으니 이는 짐을 능멸하고자 함이더냐? 여보라! 저놈을 끌어내 당장 목을 베어라! 무관은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왕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이제 비록 죽지만 너의 학적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도 비명 행사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무가는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부며 군사들에게 끌려나가 참형을 당했다. 차대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으나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냥을 중단하고 바로 궁으로 돌아왔다. 무관이 참형을 당하는 것을 본 신하들은 더 이상 왕에게 바른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후 계속해서 나라 안팎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 일식이 일어나 곧 세상이 깜깜해졌다. 백성들은 하늘이 노하여 고구려를 외면한 것이라며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상한 징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5월이 되자 오성이 동방에 모였다. 백성들은 상사롭지 못한 징조들로 보아 곧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여기며 불안해했다. 차대왕 또한 마음이 잡히지 않아 일관을 불러 물었다. 어찌하여 천문이 이다지도 어지럽단 말이냐? 이것은 무슨 징조란 말이냐? 일관은 왕의 물음을 받고 속으로 갈등했다. 만일 바른 말을 올린다면 분명 지난번 평유원에서 죽은 무관처럼 자신의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웠다. 일관은 일단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왕에게 거짓으로 고했다. 대낮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 것은 폐하께서 밝은 덕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끝내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시리라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세성, 형옥, 태백, 진성 등 오성 등이 모두 동방에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폐하의 명성을 듣고 스스로 귀부해 올 징조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차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일관에게 많은 황금을 상으로 내렸다. 이후로 차대왕은 더욱 오만해져서 나라의 정서는 돌보지 않고 향락을 즐기는 데 몰두했다. 이에 미유일파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로 인해 권신들의 집은 왕궁을 능가할 정도로 화려했고 곳간에서는 금은 보화와 능라주단이 쌓여갔건만 백성들의 살림은 나날이 피폐하고 곤궁해졌다. 서력 165년 차대왕 20년 별궁에서 연금 생활을 하던 태조대왕의 병세가 악화됐다. 태조대왕은 워낙 고령인데다가 막근과 막덕 두 왕자를 잃은 충격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태조대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 누워서 보내야 했다. 백방으로 좋은 약을 구해보았지만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커서 치유할 수가 없었다. 태조는 비로소 자신의 천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태조대왕은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는 듯하여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신이 수성을 막지 못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태조대왕은 나라를 망친 자신을 자책하며 하늘에 빌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저 못난 아우놈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태조대왕은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자 궁녀를 시켜 차대왕을 불렀다. 형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차대왕은 유언이나 들을 요량으로 별궁으로 갔다. 차대왕이 태조대왕을 보니
과거에 위험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산 뼈와 시커먼 가죽만이 남아 있었다. 차대왕은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편히 눈을 감으시구려. 사경을 헤매던 태조대왕이 잠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나는 저 세상에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부디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여 간신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덕을 베풀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제껏 내가 저질렀던 악행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차대왕은 금방 얼굴색을 바꾸며 화를 냈다. 그렇다면 내가 형님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요? 지금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고 주변 나라들은 나를 흠모해 복속해오고 있어이다. 그 죽을 때가 되어서까지 망발을 늘어놓으니 참으로 대단하시구려. 그냥 조용히 먼저 간 자식들 뒤를 따라가시오. 내 장례는 후하게 치러주겠소이다. 태조대왕은 힘겹게 되뇌었다. 네가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으련만 이대로 간다면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을 테니 이 또한 슬픈 일이다. 너도 저 세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 보려무나.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력 165년에 태조대왕은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마음으로나마 의지하던 태조대왕마저 돌아가자 백성들의 슬픔은 온 나라 안이 눈물로 가득 찰 만큼 컸다. 한편 어지류는 속으로 차대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보다 미유를 더욱 총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지류가 차대왕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동옥제의 거수가 보낸 사신이 차대왕을 아련하기 위해 도성으로 왔을 때의 일이었다. 동옥제의 거수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사신편에 평소 친분이 있던 어지류에게 선물로 옥제의 명물인 과하마 한 필을 보냈다. 사신은 왕을 아련하고 나와서 종자에게 명했다. 너는 어지류 공의 집으로 가서 말을 바치고 오너라. 종자가 객관을 나와 말을 끌고 어지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우연히 미위의 종제인 미숙이 길을 지나가다가 말을 보고 감탄했다. 천하의 명마로고. 미숙이 문득 생각하기를 말을 좋아하는 종형에게 이 말을 바치고 싶었다. 미숙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말을 빼앗아 오게 했다. 그깟 좌보가 대수냐? 지금은 미공의 천하가 아니더냐? 미숙이 일단 끝까지 매달리는 종자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후에 말을 빼앗아 미위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마침 퇴골에서 집에 있던 미유가 미숙을 맞이했다. 아니, 늦은 저녁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미숙은 빙긋이 웃으며 말을 끌어다가 미유에게 바쳤다.
뜻밖의 명말을 얻게 된 미우는 한참 동안 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골격이 장대하고 털에 윤기가 나는 것을 보니 과연 천하의 명마로구나. 미우는 매우 기뻐하며 미숙에게 벼슬자리를 약속하고 많은 재물을 주어 돌려보냈다. 한편 정신을 차린 사신의 종자는 간신히 사신에게 돌아와서 말을 빼앗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사신은 거수의 선물을 잃은 것에 대해 문책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다. 사신은 다음 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직접 어지류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지류는 사신을 반갑게 맞이했다. 사신은 사색이 돼서 어지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소인이 불민하여 좌복께 전해야 할 말을 빼앗겼습니다. 사신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어지류는 크게 노했다. 감히 미우의 종제 따위가 나를 능멸했단 말이냐? 이건 미우놈이 폐하께 아첨하여 얻은 권세를 믿고 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내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리라. 어지류는 신복에게 명령하여 미숙을 잡아들이게 했다. 신복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미숙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미숙은 얼떨결에 어지류의 집으로 끌려갔다. 어지류가 관자놀이에 핏대를 세우며 꾸짖었다. 네놈이 미우의 알량한 권세를 믿고 감히 이 나라의 좌보를 능멸했단 말이냐? 이는 나를 능멸하고 나아가서는 폐하를 기만한 것이니 내 마땅히 너의 사지를 찢어 그 죄를 묻겠노라. 미숙은 속으로 겁이 났지만 여전히 종영을 믿는 마음이 있어 큰 소리를 쳤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잡아들이는 것이요? 만일 종영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어지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옆에 서 있던 군사의 칼을 빼앗아 단칼에 미숙을 베어버렸다. 저놈의 사지를 자른 후 벌판에 버리도록 하여라. 미숙이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미우는 크게 화가 나서 즉시 왕에게 찾아가서 고했다. 폐하, 좌보 어지류가 자신의 권세만 믿고 무고한 소신의 종제를 함부로 죽였습니다. 이는 국법을 무시한 일일 뿐 아니라 폐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처사이옵니다. 이에 차대왕은 어지류를 불러 꾸짖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룬단 말인가? 백성들이 불안해서 하루인들 살 수 있겠는가? 네, 그동안의 공을 생각해서 이번만은 넘어갈 것이니 미우에게 잘못을 빌고 그의 집안에 곡식으로 배상토록 하라. 어지류는 지엄한 왕명이자 어쩔 수 없이 미우에게 고개를 숙이고 곡식을 내어놓았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다. 내 절대 미우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어지류에게 망신을 준 미우는 그 후로 더욱더 기고만장하여 행동에 꺼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양신마저 미우의 편에 서서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어지류는 은밀히 조이 명림답부를 불러 앞일을 의논했다. 명림답부는 연나부 출신으로 학문을 논함에 막힘이 없고 천문과 역법에 능통하여 천기를 읽으며 병법을 익혀 군사를 운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지금 왕이 무도하여 간신의 말만 듣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니 이는 결국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명림답부는 어지류가 미유와 앙숙이 됐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백성들을 걱정하여 차대왕을 없앨 생각을 품고 있던 명림답부는 이들의 반목을 이용하기로 했다. 학정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도한 왕을 몰아내고 덕이 있는 자를 골라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합니다. 명림답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은밀히 속삭였다. 제가 연납으로 돌아가 뜻있는 동지를 모아 군사를 일으킬 것이니 그때 좌복께서는 때를 맞추어 성문을 열고 내응해 주십시오. 어지류 또한 원한 바였으므로 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닭을 잡아 그 피를 술잔에 타서 나누어 마시고 비밀을 지킬 것을 하늘에 맹세했다. 이리하여 명림답부는 연납으로 돌아가 부민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다.
차대왕의 폭정에 지친 많은 백성들이 이에 동참하니 군세는 불길 일듯이 커져나갔다. 차대왕은 명림답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신하들 궁궐로 불러들였다. 어지른 이미 며칠 전부터 칭병을 하고 있었기에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하들 중에서 양신이 제일 먼저 편전에 도착했다. 이 당시 중해대부로 있던 양신은 겉으론 미우와 가까이 지낸 척했지만 사실은 명림답부와 내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르조차 그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양신이 왕의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차대왕이 만면에 수심을 띄운 채 초조하게 물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반란군의 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하오. 조만간 도성으로 몰아닥칠 기세요. 양신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성의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차하면 반란군과 내통할 기미가 보이고 심지어 도성을 벗어나 반란군에 투항하는 백성들도 적지 않다 합니다. 미우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반란군의 군세는 그리 대단치 않습니다. 군사들을 보내어 토벌하게 시키면 저들은 곧 무너질 것이옵니다. 차대왕은 미우의 호언장담에 따라 친위대장 양척에게 명령하여 친위군을 거느리고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다. 양척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출발할 적 명림답부는 벌써 도성에서 가까운 만포까지 진군해서 조둔해 있었다. 양측이 만포에 도착해서 반란군의 군세를 살피니 좋게 5천을 헤아릴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애당초 싸울 마음이 별로 없었던 양측은 반란군의 군세에 겁을 먹고 몇몇의 수하 군사들만 거느린 채 숙신 땅으로 달아났다. 졸지에 우두머리를 잃은 군사들은 반란군에 합류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반란군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도성으로 접근했다. 백성들은 손에 창과 칼, 그것도 없으면 곡괭이나 나무창을 들고 나섰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울분이 폭발하여 백성들의 두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다. 도성으로 몰려온 반란군을 본 차대왕은 싸울 의지를 잃었다.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로는 반란군을 막아내기 어려웠다. 차대왕은 미위의 말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후회했다. 국경의 군사들을 부르고 지방군들을 소집했더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차대왕은 애타게 미우를 찾았으나 미우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명림답부의 군대가 밀어닥치자 어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기뻐했다. 어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명림답부에게 은밀히 밀사를 보냈다. 밀사는 명림답부에게 새벽에 성을 열 것이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란 어지르의 말을 전했다. 명림답부는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새벽에 오기만을 기다렸다. 성벽을 지키던 도성의 군사들은 명림답부의 군대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자 긴장이 풀려 하나둘씩 졸기 시작했다. 어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신복들을 시켜 성문을 열게 했다. 성문이 열리자 명림답부는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수천의 군사가 한꺼번에 본물이 터지듯 쳐들어가니 도성의 군사들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다. 사실 도성의 군사들 역시 차대왕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명림답부의 군대가 반가웠다. 한편 어지류는 따로 기병을 이끌고 미유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미유가 이미 식솔들을 거느리고 떠났는지 집안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지류의 군사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한 사내가 곳간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다. 군사들은 사내를 잡아 어지류에게 끌고 갔다. 사내가 울면서 고했다. 소인은 자복께 미유가 달아난 곳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어지류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어디 얘기해보아라. 소인은 본시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흉년에 미유의 쌀을 조금 얻어먹었다가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미유는 하인을 시켜 저의 땅을 빼앗고 저와 제 식구들을 이 집의 하인으로 삼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해왔습니다. 사내는 도끼를 뿜어내며 말했다. 미유는 멀리 달아나서 꾸몄지만 사실은 도성에서 배결이 떨어진 자신의 장원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 식구들이 떠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지는 기뻐하며 사내를 앞장서고 미유의 장문으로 쫓아갔다. 미유는 반란군이 너무 빨리 도성으로 진입해오는 통에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장원에 숨어 있었다. 미유가 생각하기에 장원이 외진 곳에 있어서 반란군들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당분간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유의 식솔들이 저녁을 해먹고 잠자리에 들 무렵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오르더니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미유는 기겁을 하여 침상을 박차고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벌써 병사들이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군사들에게 잡혀나온 미유는 어지리 앞에 무릎이 꿇려졌다. 어지는 미유를 보자 허리를 젖히며 통쾌하게 웃었다. 내 이제야 지난날의 수모를 갚을 수 있겠구나. 미유는 어지리의 얼굴을 보고 목숨을 건지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미유는 눈을 질끈 감고 체념한 듯 말했다. 어서 죽여라. 어지는 잔인하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는 아니 될 것이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어지는 미유를 포박해서 도성으로 압송했다. 미유를 태운 함거가 도성에 들어오자마자 성난 도성의 백성들은 함거를 부수고 미유를 끌어냈다. 그동안 미유에게 원한이 맺혀있던 백성들은 미유에게 침을 뱉고 주먹과 발길질을 해댔다. 미유는 하옥되기도 전에 이미 성난 야수와 같은 백성들의 먹잇감이 됐다. 몰매를 맞은 미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어지류는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미유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미유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출연 황원, 송두석, 정기항, 이윤선, 황일청, 김익태, 박영화, 문선희, 장주영, 김병학, 이은주, 변종필, 이재웅,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3부 범의 꼬리를 문 표범 편이었습니다.